1457년 음력 10월의 영월 청령포,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17살 소년 하나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6번째 왕이었던 단종이었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소년이 이제는 깊은 산속 유배지에서 언제 사약이 내려올지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종에게는 할아버지뻘 되는 왕실 어른들이 버젓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친형 양녕대군은 당시 64살이었고 둘째 형 효령대군은 62살이었는데 왕실의 최고 어른 두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조카의 손자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양녕대군은 오히려 단종을 죽이라고 여러 차례 재촉했고 효령대군은 91살까지 천수를 누리면서도 이 일에 대해 평생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단종의 친삼촌들인 이들 역시 대부분 침묵하거나 오히려 세조의 편에 섰고 유일하게 단종을 지키려 했던 금성대군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왕실 전체가 어린 후손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양녕대군은 왜 세종의 증손자를 죽이라고 재촉했는지, 효령대군은 왜 91년의 생애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세종의 아들들은 왜 어린 조카를 외면했는지, 그리고 왕실 전체가 버린 소년의 시신을 누가 거뒀는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이 언제 뿌려졌는지를 알려면 14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임종 장소가 궁궐이 아니라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궁궐 밖에서 숨을 거둔다는 것은 조선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세종은 궁궐을 떠나 아들의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려 했던 것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종이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종은 임종을 앞두고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불러 모은 사람들이 의외였습니다. 아들들이 아니라 지편전 학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될 이들이 세종의 침상 앞에 모였습니다. 세종이 이들에게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새 손을 잘 보필해달라. 문종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오래 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어린 새손 단종이 왕위에 오를 텐데 그때 이 아이를 잘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명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흥대군까지 이 많은 아들들을 놔두고 왜 굳이 신하들에게 새손을 부탁했던 것일까요? 세종은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죽고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면 아들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것을, 특히 야심이 큰 수양대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세종이 수양대군에게 남긴 말입니다. 새손을 잘 보살펴라가 아니었습니다. 영흥을 잘 보살펴라였습니다. 막내 영흥대군을 부탁한다는 말이었을 뿐 새손 단종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자를 부탁하지 않은 것, 이것이야말로 세종이 수양대군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종의 이 불신은 7년 뒤 정확히 현실이 되고 지편전 학사들은 세종의 부탁을 지키려다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단종의 비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악역을 맡은 인물, 양녕대군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394년에 태어난 양녕대군은 태종의 장남이자 세종의 친형으로 원래대로라면 조선의 4번째 왕이 됐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1404년 양녕대군은 10살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됩니다. 태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14년간 제왕 교육을 받았고 당시 누구도 그가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18년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된 것입니다.
14년간 왕이 될 거라고 교육받던 25살의 청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폐쇄자의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기생 어리와의 스캔들, 사냥에 빠진 방탕한 생활, 학문을 게을리한 것 등이었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이유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세자가 기생을 좋아한다고 해서 폐위까지 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태종이 처음부터 셋째 아들 충녕대군, 즉 세종을 점찍어 두고 있었고 양녕대군의 비행은 그저 폐위의 명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양녕대군이 세자 시절 기생과의 연애담을 동생 충녕대군에게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에게 자랑 좀 한 것인데 충녕대군이 이것을 아버지 태종에게 고자질해버린 것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이 일이 양녕대군의 폐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양녕대군이 이 배신을 평생 잊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양녕대군에게는 또 다른 어두운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 시절 외삼촌인 민무율과 민무에게 사람을 죽여달라고 청탁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종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인데 왕이 될 사람이 외삼촌에게 살인을 청탁했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세자에서 쫓겨난 양녕대군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생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 동생이 성군으로 칭송받는 것을 35년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은 폐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권력의 주변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양녕대군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갔을지 우리는 그 이후의 행적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원한, 왕위를 빼앗겼다는 분노, 자신을 고자질한 충녕에 대한 배신감,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했지만 문종은 병약한 몸으로 겨우 2년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452년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고 누구의 눈에도 이 아이 혼자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긴 것이었고 이 공백을 노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오랫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마침내 1453년 음력 10월 10일 그가 움직입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측근들과 무사들을 이끌고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양대군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관모불이 떨어졌는데 관모를 빌릴 수 있겠습니까? 김종서가 나오자 수양대군은 서찰 한 장을 건넸고 김종서가 달빛에 서찰을 비추는 순간 뒤에 있던 무사 이모윤이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김종서를 시작으로 영의정 황보인 등 반대파 대신들이 그날 밤 모조리 제거됐습니다.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이 쿠데타로 수양대군은 단숨에 조선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양녕대군은 60살이었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양녕대군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린 조카의 손자 단종을 보호하는 쪽에 섰을까요? 아니면 수양대군의 편에 섰을까요? 답은 후자였습니다. 양녕대군은 수양대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계유정난 직후 양녕대군이 술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수양은 천명이 있는 사람이다. 어린 조카의 손자를 몰아내는 쿠데타를 천명, 즉 하늘의 뜻이라고 시켜 세운 것입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이 동생 안평대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양녕대군이 직접 나섭니다. 단종실록 1년 10월의 기록에 따르면 양녕대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평을 살려두면 후환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목을 치십시오. 안평대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로 시와 글씨에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안견에게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한 인물이 바로 안평대군이었고
당대 최고의 문화인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안평대군을 양녕대군은 죽이라고 재촉한 것입니다. 결국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됐다가 사사되고 맙니다. 세종의 아들이 세종의 친형의 재촉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 이것이 조선 왕실의 현실이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에게 왕위를 넘겨받아 세조로 즉위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선의를 받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상은 강제로 왕위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됐다가 곧 노상군으로 강등됐고 영월로 유배됩니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깊은 산속 청령포라는 곳이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절벽인 천연 감옥 같은 곳에 17살 소년이 갇힌 것입니다. 이때 양녕대군이 또다시 나섭니다. 세조에게 상소를 올린 것인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상군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처단하소서. 세종의 친형이 세종의 증손자를 죽이라고 직접 요청한 것입니다. 세조실록 3년 1월 29일의 기록을 보면 양녕대군이 단종을 죽이라고 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양녕대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단종의 처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 양녕대군은 이토록 집요하게 어린 소년의 죽음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수양대군, 즉 세조의 편에 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양녕대군에게 단종은 단순한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핏줄, 즉 자신에게서 왕위를 빼앗아간 동생의 후손이었습니다. 35년간 쌓인 열등감과 분노,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원한이 세종의 증손자에게 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이고 양녕대군의 진짜 속마음은 역사 속에 묻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단종을 보호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양녕대군이 단종을 죽이라고 그토록 재촉해놓고 나중에 단종이 죽은 후에는 애도하는 시를 썼다는 야사가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녕대군만큼 적극적으로 악역을 맡지는 않았지만 효령대군 역시 이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효령대군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가 평생 침묵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의 삶을 처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96년에 태어난 효령대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의 바로 위형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이 폐위될 때 일부에서는 서열상 효령대군이 세자가 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장남이 안 되면 차남이 되는 것이 순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종의 선택은 효령대군이 아닌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었습니다. 왜 태종은 둘째를 건너뛰고 셋째를 선택했을까요? 태종실록에 그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태종이 효령대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자질이 미약하고 융통성이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토록 냉정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빙긋이 웃기만 한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효령대군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본 것이고 실제로 태종은 효령대군을 완전히 배제하고 세종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형은 폐세자가 되고 동생은 왕이 됐는데 정작 자신은 아버지에게 자질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처음부터 고려 대상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효령대군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효령대군이 선택한 길은 불교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폈는데 효령대군은 오히려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절을 짓고 스님들과 어울리고 정치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권력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고 동시에 상처받은 마음을 종교로 달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효령대군은 58살로 왕실에서 양녕대군 다음으로 어른이었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한마디쯤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효령대군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양녕대군이 술자리에서 수양은 1000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울 때 효령대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절에서 불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날 때도,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될 때도, 사약을 받고 죽을 때도 효령대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녕대군처럼 죽이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지만 살려야 한다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효령대군은 1486년까지 살았습니다. 91살이라는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나이였고 그 긴 세월 동안 무려 9명의 왕을 지켜봤습니다.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그리고 연산군 초기까지 조선 전기의 모든 권력 다툼과 비극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효령대군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죽을 때도, 사육신이 처형될 때도, 세조가 잔인한 숙청을 벌일 때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불교의 귀한 수행자로서 세속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는 모든 것을 방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조 즉위 후 효령대군은 왕실의 원로로 대우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들에게 효도를 받으며 천수를 누렸고 91살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단종이 17에 비참하게 죽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최후였습니다. 효령대군의 침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현명한 처세술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겁한 방관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단종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양녕대군은 적극적으로 죽이라고 재촉했고 효령대군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나쁜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세종의 형들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삼촌들, 즉 세종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수양대군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명대군입니다. 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그는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의 편에 섰습니다. 평소 김종서, 황보인 같은 대신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터라 수양대군이 이들을 제거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 것입니다. 이명대군의 아들 귀성군 이주는 나중에 20대의 나이에 영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조 편에 선 대가로 아들이 출세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국하 단종을 버리고 형 수양대군을 선택한 이명대군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문에는 이득이 된 셈이었습니다. 영흥대군은 어떠했을까요? 세종의 막내 아들이자 세종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이 그의 집에서 임종을 맞았을 정도였고 세종의 마지막 부탁도 영흥을 잘 보살펴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흥대군조차 결국 수양대군 편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세조가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자 순응한 것입니다. 세종이 가장 아꼈던 막내 아들마저 세종의 증손자를 외면한 것, 이것이 권력 앞에서의 현실이었습니다. 영흥대군은 34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에게 회유된 후 큰 역할 없이 조용히 살다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중 유일하게 단종의 편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단종의 보기를 꿈꾸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금성대군은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세조는 이 동생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 단종에게 유독 다정했던 금성대군이었기에 세조는 그를 경상도 순응으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유배지에서도 단종 보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57년 금성대군은 순응부사 이보음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이보음 역시 단종에게 충성심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고 둘은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보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근 고을의 군사를 모으고 거사 날짜를 정하고
한양으로 진격할 경로까지 짜놓았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건 도박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누군가 밀고를 합니다. 금성대군과 이보음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됐고 세조 앞에 끌려갔습니다. 형이 동생을 신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조가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금성대군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조는 동생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유배를 더 먼 곳으로 보내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선에서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선택은 사사였습니다. 금성대군에게 사약이 내려졌고 수능부사 이보음도 함께 처형됐습니다. 세종의 아들이 세종의 또 다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은 날,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세종의 8아들 중 유일하게 단종의 편에 섰던 사람, 유일하게 목숨을 걸고 조카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들 중 누구도 그의 죽음을 막으려 하지 않았고 양녕대군과 효령대군도 침묵했습니다. 금성대군의 처형 시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세조는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단종을 살려두면 금성대군 같은 복위 시도가 계속될 것이고 왕위가 영원히 불안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성대군의 충성이 역설적으로 단종의 사형 집행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영월 청령포에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세조의 명령서와 함께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17살 소년의 운명을 결정질 물건이었습니다. 왕방연은 어떤 심정으로 그 길을 걸었을까요? 자신이 죽여야 할 사람이 불과 2년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소년이라는 것을, 그것도 17살밖에 안 된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단종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집니다.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는 설이 있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는 설도 있으며 활시위로 목이 졸려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든 그날 17살 소년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단종이 죽어가는 그 시각, 한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세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무를 보고 있었을 것이고 양녕대군은 어쩌면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효령대군은 아마 절에서 불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실의 어른들 중 누구도 이 소년의 죽음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녕대군은 오히려 죽이라고 재촉했고 효령대군은 침묵했으며 세종의 아들들 대부분은 세조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단종을 지키려 했던 금성대군은 이미 며칠 전에 처형된 뒤였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된 죄인의 시신이었고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자신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영월 관아의 관리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썩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아무도 거두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양의 왕실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양녕대군은 자신이 그토록 죽이라고 재촉했던 단종이 마침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신을 거두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효령대군도 마찬가지였고 세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실 전체가 이 소년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버렸고 죽은 후에도 버렸습니다. 세종의 증손자, 문종의 아들, 조선의 6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장이란 지방 아전의 우두머리로 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조선의 신분제에서 양반도 아니고 중인도 아닌 그야말로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어몽도는 단종의 시신이 버려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령포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이미 며칠이 지난 시신은 부패가 시작됐고 여름이 아닌데도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파리가 들끓었고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의 최후가 이것이었습니다. 어몽도가 시신을 거두려 하자 아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역적의 시신을 거두면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에서 단종을 동정하는 기색만 보여도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몽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라에 죽은 임금의 시신이 버려져 있는데 신하된 자로서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설령 화가 미친다 해도 이것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어몽도는 직접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어몽도는 직접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썩어가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참아가며 손수 시신을 닦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 용품을 구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쓰려고 미리 준비해둔 관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관에 왕의 시신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노비에게 관을 지게에 지고 가게 한 뒤 자신은 뒤를 따랐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됐습니다. 어몽도와 노비는 어둠 속을 걸었고 영월동을 지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왕의 무덤을 파는데 삽질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조심해야 했습니다. 관을 내리고 흙을 덮었지만 봉분을 만들 수도 없었고 표시를 남길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발각되면 자신과 가족 모두가 역적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실의 어른들, 세종의 친형들, 세종의 아들들, 이 많은 사람들이 단종을 버렸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지켜주지 않았고 죽은 후에도 시신조차 거두지 않았습니다. 양녕대군은 64살의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오히려 단종을 죽이라고 재촉했습니다. 효령대군은 58살의 나이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대부분은 세조의 편에 서거나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미천한 신분의 지방 아전 하나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뒀습니다. 왕실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왕실이 버린 왕의 시신에 예를 갖춰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충신이었을까요? 왕실의 어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천한 아전이었을까요? 역사는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의 이름은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억되고 있고 어몽도의 이름은 충신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몽도는 다행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세조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조도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미 단종이 죽었으니 시신을 거두는 것까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녕대군은 1462년에 69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수를 누린 셈이었습니다. 효령대군은 1486년까지 살았는데 91살이라는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나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단종이 17에 비참하게 죽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최후였습니다. 죽이라고 재촉한 사람은 천수를 누렸고 침묵한 사람도 천수를 누렸으며 죽임을 당한 사람만 17의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이 지난 1698년 숙종은 단종을 복위시키고 왕으로서의 시호를 내렸습니다. 단종이라는 이름도 이때 붙여진 것으로 정의를 굳게 지키다가 의롭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어몽도에게도 공조참판의 벼슬이 추증됐습니다. 미천한 아전이었던 그가 정의품 벼슬을 받은 것입니다. 영월에는 어몽도를 모신 충절사가 세워졌고 그의 후손들은 단종을 모신 장릉의 참봉직을 대대로 맡게 됩니다. 단종의 비극은 세조 한 사람의 야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이 방관하거나 적극 가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 사건은 권력 앞에서 혈육의 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녕대군은 왜 단종을 죽이라고 재촉했을까요? 35년간 쌓인 동생에 대한 원한이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는 계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폐쇄자의 콤플렉스가 세종의 후손에 대한 증오로 변질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령대군은 왜 침묵했을까요? 불교의 귀한 수행자로서 세속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 것일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자질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축된 성격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17살 소년이 왕실의 어른들에게 버림받아 죽었고, 그 시신마저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거둔 것은 왕실의 어른들이 아니라 미천한 신분의 지방 아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양녕대군은 69가지, 효령대군은 91살까지 천수를 누렸지만 그들의 이름 앞에는 단종을 버린 왕실 어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반면 미천한 아전 어몽도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충신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권력에 아부한 자들은 비판받고 권력에 맞서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영원히 존경받는 것. 이것이 역사의 심판입니다. 1457년 영월 청령포에서 죽어간 17살 소년 단종. 그는 왕실의 어른들에게 버림받았고 삼촌들에게 외면당했으며 시신조차 방치됐습니다. 그를 거둔 것은 왕족도 대신도 아닌 이름 없는 지방 아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선 왕실의 민낯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왜 죽이라고 재촉했을까요? 효령대군은 왜 91년을 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몽도는 왜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뒀을까요? 그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역사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단종을 버렸는지, 그리고 누가 단종을 지켰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